오늘 며느리 최서연이 아주 중요한 고객을 만나러 가는 날이었다. 연말 승진과 직결된 중요한 계약이라고 했다. 어젯밤 잠들기 전 그녀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수십만 원은 좋긴 없는다는 고가의 마스크팩을 붙이고 마치 태우라도 된 양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고개조차 들지 않은 채 명령하듯 내게 말했다. 어머님, 내일 아침 7시 반, 식사는 정시에 나와야 해요. 손으로 직접 빚은 만두는 키가 얇고 크게 만들어야 하고요. 국물엔 새우젓 대신 달걀 지단과 김을 넣어야 하고 반숙 달걀도 하나 곁들여야 하는데 정확히 6분 30초예요. 1초라도 더 익으면 너무 완숙이고 덜 익으면 너무 설익으니까 명심하세요. 망치면 제 기분만 망치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계약까지 틀어지면 어머님께서 감당하실 수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는 지난 1800일이 넘는 세월 동안 늘 그래왔듯 그녀의 가혹한 요구를 조용히 마음속에 새기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냉장고 신성칸 가장 깊숙한 곳에서 어젯밤 미리 정성껏 따져놓은 돼지 앞다리살을 꺼냈다. 10가지가 넘는 시골에서 직접 공수해온 양념으로 재워둔 고기였다. 최서연은 미식가였다. 고기는 반드시 당일 도축한 흑돼지여야 했고 비계와 살코기의 비율은 3대7로 정확히 맞춰야 했다. 만두소의 식감을 더욱 부드럽게 하기 위해 나는 그것을 작고 값비싼 독일 쟀다. 만두소의 식감을 더욱 부드럽게 하기 위해 나는 그것을 작고 값비싼 독일제 다지기 기계에 넣고 한 번 더 가았다. 혹여 작은 진동이나 소음이라도 내 체온으로 흡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다음은 재료 손질이었다. 파와 생강은 살알보다 더 잘게 다져야 했다. 그래야 만두소에 섞였을 때 형태는 보이지 않지만 향은 진하게 배어든다는 것이 최서연의 지론이었다. 나는 20년 동안 나와 함께한 낡은 식칼을 사용했다. 세상을 떠난 남편 김민준 씨가 직접 갈아준 칼날은 물처럼 맑고 날카로웠다. 나는 숨을 죽이고 손목에 힘을 주어 칼날을 도마 위에서 춤추게 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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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나는 소리가 주방의 두꺼운 나무문을 뚫고 들어가 안방의 귀한 잠을 방해할까봐 감히 세게 내치지 못했다. 막 첫 번째 얇은 만두피를 손바닥에 펼치고 대나무 꽃으로 적당량의 분홍빛 만두소를 떠 넣으려던 참이었다. 쾅! 침실 문이 엄청난 힘으로 열리며 최서연이 실크 잠옷 바람으로 회오리 바람처럼 주방으로 들이닥쳐. 심해진 어머님은 정말 문제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정성껏 관리한 길고 웨이브진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아름다운 얼굴에는 잠을 방해받은 짜증과 불쾌감이 가득했다. 지금 몇 시라고 이래요? 이제 막 날이 밝았는데 주방에서 쨍그랑거리고 시끄럽게 구는 이유가 뭐예요? 일부러 제가 오늘 망신당하는 꼴을 보고 싶어서 잠 못 자게 하는 거죠? 나는 순간 멈칫했고 손놀림도 얼어붙었다. 심장이 덩달아 조여들었다. 나는 나지막이 해명했다. 서연아, 네가 손만두 먹고 싶다고 했잖아. 이거 손이 많이 가서 지금 안 하면 7시 반까지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맞출 수 없다고요? 그녀는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우스운 소리를 들은 것처럼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다. 잘 관리된 매끈한 손가락이 내 코끝에 닿을 듯 말 듯 했다. 그건 어머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죠. 저는 명령만 하고 어머님은 실행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 휴식을 방해해서 오늘 제가 정신이 없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 몇 척짜리 계약을 놓치면 어머님께서 책임질 수 있어요? 집에서 하연처럼 밥만 축내는 어머님은 이런 허드렛일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귀를 찢을 듯 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독이 묻은 강철 바늘처럼 정확하고 매섭게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그녀 앞에서는 어떤 해명도 기름에 불을 붓는 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이 일을 빨리 마치고 싶었고 과거 수없이 그래왔듯 그저 참고 넘기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침묵과 순종은
그녀에게는 무언의 도전이자 경멸로 비쳤다. 즉, 날카롭고 한 소리와 함께 예고도 없이 매서운 손찌검이 내 왼쪽 뺨에 날아들었다. 너무나 가난임에 나는 휘청거렸고 머릿속은 옹하고 울렸다. 귀에서는 날카로운 이명이 울려 퍼졌고 뜨거운 통증이 들불처럼 뺨에서 머리 절간으로 빠르게 번져갔다. 입안이 이빨에 찢겨 피 비린내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내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 처음 집에 왔을 때 상냥하게 나를 어머님이라 부르며 내가 만든 갈비찜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칭찬했던 그 아이가 지금은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는 내가 그런 눈으로 자신을 보자 눈 속의 분노가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뭘 봐요? 불만 있어요? 내가 말하는데 이 집의 안주인은 나 최서연이야. 내 밥 먹고 내 돈 쓰는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오늘 내가 예의 범절이 뭔지 가르쳐 줄게. 시끄럽게 굴지 말라고 했지. 짝, 짝, 짝. 연달아 뺨을 때리는 소리가 좌우에서 빗발치듯 쏟아졌다. 나는 피하지도 반격하지도 않았다. 그저 무의식적으로 내 몸으로 도마위 만두소를 가렸다. 도대체 몇 대를 맞았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8대였을까? 10대였을까? 10대였을까? 그저 뺨이 이미 마비되어 감각이 사라진 것 같았고 시야는 빙글빙글 돌며 흐릿해졌다. 온 세상이 그녀의 거친 숨소리, 살을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내 귀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굉음으로 가득 찬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주방문 앞에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다. 내 아들 이진호였다. 그는 잠옷 차림에 헝클어진 머리, 졸린 눈으로 문틀에 기대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잠을 방해받은 특유의 짜증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내 퉁퉁 붓고 붉게 손가락 자국이 찍힌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동작을 멈춘 최서연을 보았다. 그는 그저 미간을 찌푸렸을 뿐이었다. 그 순간 완전히 멍해진 내 마음 속에는 우습도록 미약한 희망 한 줄기가 피어났다. 그는 내 아들이었다. 내가 10달 품고 피눈물 흘리며 홀로 키운 내 살부치였다. 그가 나를 위해 말해줄 것이다. 그는 분명 남자답게 나서서 아내의 폭력을 막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최서연에게 마치 애완동물을 달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됐어, 이제 그만해. 고객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는 말을 마친 후 나를 한 번 더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내가 성가신 가구라도 되는 양.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더니 조용히 문을 닫았다. 됐어. 이제 그만해. 이 5글자는 담담하고 평온했지만 어른장처럼 차가운 칼날 같았다. 그 10번의 뺨 때림을 합친 것보다 100배는 더 날카롭고 정확하고 무정하게 내 심장의 가장 부드러운 곳을 꿰뚫었다. 내 몸속에서 핏줄보다 진한 모자간의 정이라는 미약한 희망으로 겨우 버티고 있던 무언가가 그 순간 딸깍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완전히 가루조차 남지 않게 부서졌다. 주방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최서연은 때리는 것을 멈췄고 이준호도 방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승리한 장군처럼 흐트러진 실크 잠옷을 정리하더니 위에서 내려다보듯 한마디를 내던졌다. 7시 반에 만둣국 내와요. 반숙 달걀 하나라도 빠지면 어머님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리고는 그녀도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뜨겁지만 감각 없는 뺨을 감싸쥐고 조각상처럼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도마 위에 잘게 다져진 만두소, 그릇 속의 분홍빛 고기, 따뜻한 만두피 속에 아직 감싸이지 못한 희망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손등으로 입가의 핏자국을 닦아냈다. 그리고는 그들의 굳게 닫힌 방문을 향해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아무런 감정의 기복 없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턴 다시는 시끄럽게 하지 않을게요. 그날의 낮 시간은 끝없는 세상처럼 길게 느껴졌다. 나는 찬 수건으로 얼굴을 찜질했다.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혼탁했던 정신을 조금이나마 맑게 했다. 붓기는 약간 가라앉았지만 얽히고 설킨 손가락 자국은 여전히 낙인처럼 피부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일회용 마스크를 찾아 착용했다. 반쯤 가려진 얼굴의 초라함과 함께 내 눈 속에 남아있던 모든 감정들도 가려버렸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다. 다이슨 청소기로 바닥에 머리카락 한 올까지 빨아들이고 그들의 실크와 캐시미어, 의류를 섬세하게 세탁하고 다림질하여 옷장에 걸어두었다. 이어서 장을 보러 나섰다. 마트하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각종 할인 행사 안내 방송과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뒤섞여 울렸다. 하지만 나는 주위의 모든 것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두꺼운 유리병 너머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진호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그랜드의 두부, 최서연이 꼭 토종닭으로 끓여야 한다고 지정했던 닭곰탕 재료. 반찬 코너를 지나다가 홀린 듯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격이 만만치 않은 족발까지 사버렸다. 나는 무거운 짐을 들고 집에 돌아와 마치 프로그램이 설정된 로봇처럼 주방에서 능숙하게 움직였다. 점심은 4가지 반찬과 국으로 균형 잡힌 영양을 갖춘 식단으로 12시 반 정각에 식탁에 올랐다. 이준호와 최서연은 방에서 나왔다.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마치 아침에 그 폭풍우가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것처럼. 최서연은 정교하게 화장하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는 내 얼굴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마스크 아래의 상처는 그녀에게 손톱의 작은 흠집보다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을 것이다. 그녀의 생각에 나를 10번 때리는 것은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것만큼이나 사소하고 당연한 일이었으리라. 그녀는 탕수육 한 젓가락을 집어 맛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어머님, 오늘 탕수육 너무 달아요. 다음엔 설탕 좀 덜 넣으세요. 그리고 진간장 대신 더 깊은 맛이 나는 간장을 쓰셔야죠. 이준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휴대폰으로 경제 뉴스를 보고 있었고 입에 음식을 가득 넣은 채 얼버무리듯 응하고 대답하며 아내의 권위적인 의견에 동조했다. 나는 그들 맞은편에 앉아 마스크를 쓴 채 말없이 내 그릇에 담긴 흰죽을 마셨다. 내 마음은 천년 묵은 우물처럼 고요했고 더 이상 어떤 잔물결도 일지 않았다. 마음이 죽으면 모든 것이 고요하다는 것이 이런 느낌이었구나. 나는 그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나의 노동의 결과물을 누리는 모습을 보았다. 최서연이 계약에 성공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저녁에 새로 생긴 미슐랭 레스토랑에 갈 것이라며 기세등등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다. 문득 나는 내 눈앞에 이 두 사람이 한때는 내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렇게나 낯설고 이렇게나 멀게 느껴졌다. 저녁 늦게 마지막 집안일을 마치고 그들이 고급 레스토랑의 냄새를 묻혀온 옷가지들을 분류하여 세탁하고 건조한 후 깔끔하게 개어 옷장에 걸어두었을 때 이미 밤 11시가 다 되어 있었다. 그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아마도 축하 파티가 너무 즐거웠던 모양이다. 잘 됐다. 그래야 나에게도 더 편할 테니.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다. 이 집에서 가장 작고 북한인 방이었다. 조용히 문을 잠그고 침대 밑에서 낡았지만 독일제 잠금장치가 달린 무거운 금고를 끌어냈다. 길고 복잡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지문 인증을 거치자 금고는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에는 금은보화가 아닌 기름 종이에 쌓인 갈색 양가죽 서류봉투 하나뿐이었다. 나는 서류봉투 안의 내용물들을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책상 위에 책상 위에. 깊은 밤 나는 스탠드 아래 앉았다. 퉁퉁 부은 얼굴이 조명 아래 다소 일그러져 보였지만 내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했다.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수없이 연습했던 3가지 일을 차분하게 시작했다. 첫 번째 일, 과거와의 단절. 이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회복이라 이름 붙인 이 계획은 이미 1년 전부터 내 마음속에서 구체화되고 있었다. 1년 전 그 겨울 나는 심장이 심하게 조여오는 통증을 느꼈다. 이준호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최서연의 푸들 미용을 함께 가는 것을 핑계로 나를 병원에 데려다 주기를 거절했다.
그날 나는 차가운 바닥에 홀로 누워 구급차를 기다리는 매 순간이 마치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때부터 나는 깨달았다. 나의 유일한 의지처는 오직 나 자신과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겨준 유산뿐이라는 것을. 나는 새 것에 한 번도 개봉하지 않은 휴대폰을 꺼내 무기명 유심을 끼웠다. 전원을 켠 후 암호화된 메신저 앱을 열어 김 변호사라고 저장된 연락처를 찾았다. 김정환 변호사는 남편의 생전 가장 친구이자 국내 최고의 가사 전문 변호사였다. 나는 미리 작성해둔 메시지를 그에게 보냈다. 김 변호사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메시지 전송 성공 알림이 뜨는 다음 순간 나는 낡은 휴대폰에 저장된 이준호와 최서연의 모든 사진과 동영상을 한때는 고물처럼 여겼던 거짓된 행복의 순간들을 기록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영구 삭제했다. 그리고 미리 분류하여 스캔해둔 모든 자료에 전송했다. 그리고 미리 분류하여 스캔해둔 모든 자료의 전자 파일, 즉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거래 내역, 각종 구매 영수증.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낡은 휴대폰의 유심을 뽑아 작은 펜치로 완전히 부숴버렸다. 휴대폰과 함께 미리 준비해둔 물이 가득 담긴 쓰레기 봉투에 버렸다. 두 번째 일, 경제적 생명줄 회수. 나는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는 노트북, 컴퓨터를 열었다. 이 노트북은 그들 앞에서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다. 군사 등급 암호화가 적용된 특수 USB를 삽입하고 지문, 홍채, 그리고 다중 동적 비밀번호 인증을 거쳐 극비의 스위스 은행주 계좌에 로그인했다. 이 계좌는 남편이 남긴 고액 보험금과 내가 수년간 조용히 해온 해외 투자로 개설한 것이었다. 안에는 2억 8천만 원 상당의 미국 달러가 들어있었다. 이 계좌는 이준호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내 신용카드와 연결되어 있었다. 매달 1일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그의 주택대출금 1호억만 원과 자동차 할부금 5억만 원과 그리고 그의 모든 고액 소비가 여기서 자동으로 결제되었다. 계좌의 모든 자금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복잡한 경로를 통해 미리 개설해둔 이준호와는 어떤 법적 연관도 없는 역의 신탁기금 계좌로 이체했다. 이 계좌의 유일한 수혜자는 나 자신이었다. 화면에 뜨는 이체의 성공 알림과 계좌 잔액 0, 00이라는 글자를 보며 나는 마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세 번째 일, 나의 신분과 작별. 나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20인치 은색 기내용 캐리어를 꺼냈다. 이 캐리어는 내 50번째 생일에 나 자신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세계 여행을 다니며 사용하려 했지만 그들은 집안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나는 캐리어를 열었다. 안에는 이미 몇 벌의 편안한 면 소재 옷까지 남편과 젊은 시절 바닷가에서 찍은 살짝 바래버린 사진 한 장, 내가 가장 좋아하는 타고르 시집, 그리고 나의 모든 신분증이 정리되어 있었다. 불필요한 물건은 하나도 없었고 미련을 가질 만한 잡동사니도 없었고 미련을 가질 만한 잡동사니도 없었고 새벽 1시 나는 모든 일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내 반평생을 바쳤지만 결국 상처와 실망만 안겨준 이 집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벽에는 그들의 거대한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의 최서연은 달콤하게 웃고 있었고 이준호는 기세등등했다. 한때 나는 이것이 내 노년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믿었다. 이제 와보니 그저 값비싼 농담에 불과했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신발로 갈아 신었다.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방문을 열고 다시 조용히 닫았다. 복도의 센서등은 켜지지 않았다. 어둠이 나를 부드럽게 감쌌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이 끝없는 밤 속으로 한 발짝 내디뎠다. 잘 가라, 나의 속박된 반평생이여. 잘 가라, 엄마와 시어머니라는 족쇄여. 다음 날 아침 8시 반. 강렬한 숙취와 그 뒤를 잇는 극심한 두통에
이준호와 최서연은 거의 동시에 헝클어진 침대에서 깨어났다. 배고파 죽겠네. 머리도 너무 아프고. 최서연은 엉망으로 흐트러진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잠긴 목소리로 침실 밖을 향해 소리쳤다. 어머님, 아침밥 다 됐어요? 꿀물 마시고 싶어요.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불길한 정적뿐이었다. 익숙한 냄비 부딪히는 소리도 음식 냄새도 없었다. 뭐야, 또 게으름 피우는 거야? 갈수록 너무하네. 최서연은 짜증스럽게 값비싼 실크 이불을 걷어냈다. 털이 복슬복슬한 슬리퍼를 질질 끌며 비틀거리며 침실을 나섰다. 이준호도 하품을 하며 뒤따라 나왔다. 그는 습관처럼 거실바 테이블에서 물 한 병을 집으려 했다. 그러나 그들이 침실을 나서 눈앞의 광경을 확인하는 순간 두 사람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번개에 맞은 듯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눈앞의 풍경은 그들이 아직 숙취의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넓고 밝았던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방금 입주한 빈집처럼. 그들이 이탈리아에서 2천만 원을 주고 주문해 석 달을 기다려 배송받은 가죽 소파는 사라지고 없었다. 맞은편 벽에 걸려있던 최신형 85인치 이 스마트 TV도 없었다. 구석에 있던 이준호가 가장 좋아하여 매일 퇴근 후 1시간씩 누워있던 다기는 안마의자도 사라졌다. 심지어 최서연이 아무렇게나 놓아두었던 에르메스 가방 몇 개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벽에 원래 걸려있던 500만 원을 주고 찍었던 벽면의 절반을 차지하던 거대한 웨딩 사진 자리에는 텅 비어 있었고 얕게 녹슨 못자국 4개만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대신 현관의 수제 신발장 위에는 작고 소박한 검은 테두리의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나의 남편, 이준호의 아버지 김민준 씨의 사진이었다. 그들이 웨딩 사진에서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넣어두었던 그들이 거의 잊고 있었던 노인의 사진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종이 쪽지가 눌려 있었다. 달력에서 찢어낸 듯한 흰 종이 위에 내 단정하고 힘이 있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내 물건은 내가 가져갔다. 새벽의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서연은 미친 듯이 맨발로 집안의 모든 방을 뛰어다녔다. 서재에 있던 이준호의 벽을 가득 채웠던 한정판 운동화와 게임 피규어들이 사라졌다. 드레스룸에 있던 그녀의 자랑이었던 작은 부티크를 열 수 있을 만큼의 명품 의류, 신발, 가방들도 내 카드로 구매한 것들은 단 한 점도 남김없이 사라졌다. 주방에는 독일에서 직구한 주방용품 세트, 매일 아침 지정된 물로 커피를 내리던 커피 머신, 집 전체가 마치 인공지능이 소유권을 정확히 식별해낸 회오리 바람이 휩쓸고 간 듯했다. 집의 기본적인 인테리어와 그들이 각자의 월급으로 구매한 잡동사니 감 나가지 않는 물건들만 남겨져 있었다. 심해진 어머님이 미쳤어. 집을 다 비웠어. 최서연은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주저앉아 새로 한 네일이 손바닥을 깊숙이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다. 준우 씨, 빨리 경찰에 신고해. 우리 물건 훔쳐갔다고. 그래, 절도죄로 감옥에 가게 해. 이준호의 얼굴은 바닥보다 더 창백했다. 그는 최서연의 히스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현관으로 빠르게 걸어가 그 작은 종이 쪽지를 집어들었다. 그 익숙한 글씨체는 그가 어릴 적 어머니가 손수 자신의 이름을 쓰는 법을 가르쳐주던 기억 속의 글씨와 똑같았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숨막힐 듯한 강렬한 불안감이 밀려왔다. 이것은 어머니가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 그의 어머니, 늘 온순하고 남에게 순종하며 늘 너희만 좋으면 나도 좋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큰 소리조차 감히 내지 못하던 그의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고 이렇게 계획적인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뒤에는 분명 그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다. 딩동. 바로 그때 이준호의 휴대폰에서 맑은 소리가 울렸다. 은행에서 보낸 공식 문자 메시지였다. 그가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동자는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는 듯
갑자기 수축했다. 어은행 고객님, 이진원일. 기아의 XXXXXXXXX 계좌는 이번 달 상환액 150만 원이 미납되어 연체되었습니다. 개인 신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상환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고객센터로 문의하십시오. 대출금 결제 실패라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이진호의 심장이 쿵 하고 가라앉았다. 마치 끝없는 심연으로 추락하는 것 같았다. 그는 곧바로 모바일 뱅킹 앱을 열고 이미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모든 자동 이체가 연결된 자신의 은행 카드를 조회했다. 이 카드는 사실 내 명의의 주 카드에 부카되었다. 그의 매달 월급은 입금되는 당일 최서연이 그들만의 비자금 계좌로 옮겨버렸고 이 카드는 순전히 나의 무제한 지원을 누리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었다. 조회 결과 페이지가 뜨는 순간 이준호는 숨조차 멎는 것 같았다. 잔액 170원.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어 앱에서 나갔다가 다시 로그인하고 여러 번 새로 고침을 했다. 하지만 그 눈에 거슬리는 기우는 듯한 170원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화면 가장 위에 굳건히 남아 있었다. 그는 즉시 거래 내역을 클릭하여 확인했다. 가장 최근 기록은 차가운 비석처럼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어젯밤 012로 연결된 주 계좌, 자금 전부 이체 출금. 주 카드 소유주가 본부 카드 모든 신용 한도 믿기는 영구 정지 신청. 말도 안 돼. 이건 불가능해. 이준호는 사시나무 떨듯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의 모든 소비, 대출, 심지어 자동차 일제까지 이 카드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 카드가 정지되었다는 것은 그의 화려했던 삶의 생명줄이 한순간에 끊겼다는 의미였다. 이준호 씨,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요? 빨리 방법을 찾아봐요. 난 오늘 당장 이 집을 원래대로 돌려놔야겠어요. 최서연은 혼이 나간 그의 모습을 보고 더욱 화가 치밀었다. 그녀는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단순히 돈 문제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도 날카롭게 울렸다. 그녀가 자주 가던 명품 매장의 판매원이었다.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단호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최서연이 짜증스럽게 물었다. 아, 최서연 고객님? 어제 예약하신 한정판 가방이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언제쯤 오셔서 잔금을 결제해 주시겠어요? 아, 참. 방금 고객님께서 등록하신 신용카드로 결제를 시도해 봤는데 정지되었다는 알림이 뜨더군요. 전화기 너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서연의 휴대폰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신용카드사의 공식 고객센터였다. 여보세요? 뭐요? 최서연은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분노에서 경악으로. 정지되었다고요? 왜 정지된 거죠? 주 카드 소유주가 직접 신청했다고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 제 포인트는요? 제가 3년 동안 모은 포인트로 유럽 2인 여행권을 바꿀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최서연 고객님, 주카드와 부카드의 모든 혜택은 동시에 소멸됩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목소리조차 떨리고 있었다. 내 2천만 원 한도의 부카드가 정지됐대. 나 어제 새로 나온 가방 마음에 든 게 있었는데 말을 채 잊지 못하고 두 줄기 절망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부부는 텅 비고 웅성거리는 것이 주저앉았다. 서로를 마주보는 눈빛에는 처음으로 꾸밈 없는 진정한 공포가 가득했다. 그들은 마침내 둔하게 깨달았다. 이것은 어머니가 화를 내는 것도 단순한 가출도 아니었다. 이것은 오랜 시간 준비된 모든 세부 사항까지 정확하게 계산된 경제적 포위만이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순종하고 무엇이든 요구하면 다 들어주며 심지어 약간 둔하다고 여겼던 그 노인이 그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천지를 뒤흔들 듯 그들의 안락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송두리째 뿌리 뽑아버린 것이었다. 엄마 어디 간 거야?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이토록 무력하고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내 번호를 눌렀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차가운 기계음은 마치 얼음물 한 양동이를 뒤집어 쓴 듯 그의 마지막 일말의 희망까지 꺼뜨렸다. 그는 미친 듯이 연락처를 뒤졌지만 비극적으로도 그는 어머니의 친구 관계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었다. 그는 어머니가 집과 시장 말고 또 어디를 가는지, 어떤 친구가 있는지, 어떤 취미가 있는지도 몰랐다. 지난 30년간 그의 인생에서 어머니는 그저 기능적인 존재였을 뿐. 어떻게 사연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이준호는 머리를 감싸쥐고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그는 전례 없는 막막함을 느꼈다. 최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섬뜩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박금자 아줌마, 당신 엄마 그 박금자 할머니랑 제일 친하잖아? 그 할머니는 분명 당신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 거야. 가자. 우리 그 할머니 찾아가자. 난 그 할머니가 늙은 할머니, 주제에 얼마나 대단한지 두고 보겠어. 마치 마지막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두 사람은 곧바로 바닥에서 일어나 옷도 갈아입을 새 없이 잠옷바람으로 집을 뛰쳐나갔다. 박금자 아주머니의 집은 낡은 아파트 단지에 있었다. 복도에는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얼룩덜룩하게 남아 있었다. 이준호와 최서연은 이곳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런 곳은 빈민가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헉헉거리며 5층까지 올라가 낡은 초록색 현관문을 쿵쿵 두드렸다. 마치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빚쟁이처럼 행동했다. 한참 후에야 문이 살짝 열렸다. 박금자 아주머니는 소박한 면 소재의 홈웨어 차림이었고 반백의 머리카락은 뒤로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다. 그녀는 문 밖의 잠옷 차림으로 초췌하게 서 있는 두 사람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물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니? 박금자 아주머니, 우리 엄마는요? 엄마, 아주머니 집에 있어요? 이준호가 다급하게 물으며 무의식적으로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 했다. 하지만 박금자 아주머니는 몸으로 문을 막고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혜진이는 여기 없어. 말도 안 돼. 최서연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녀는 이준호를 밀쳐내고 앞으로 나섰다. 두 분이 수십 년 친구인데 한 몸처럼 지냈는데 어머님이 어디 갔는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아주머니, 제발 부탁이에요. 빨리 어머님 돌아오라고 해주세요. 저희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무릎 꿇고 빌 수도 있어요. 그녀는 말하며 악어의 눈물이라도 짜내려는 듯 가련한 표정을 지었다. 박금자 아주머니는 그녀의 서툰 연극을 보며 입가에 희미한 냉소를 띄었다. 그녀는 옆으로 비켜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와라. 밖에서 연극해서 망신당하지 말고. 두 사람은 급히 안으로 들어갔다. 박금자 아주머니의 집은 크지 않았지만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백단향과 책의 향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차를 내주지 않고 거실에 딱딱한 나무 소파를 가리켰다. 그리고는 서재에서 두툼한 서리철을 가져와 그들 맞은편에 느긋하게 앉았다. 너희가 왔으니 혜진이 부탁으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하나 따져 물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박금자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호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마치 곧 개정할 공정한 판사 같았다. 그녀는 서리철을 열었다. 안에는 분류별로 잘 정리된 각종 영수증과 서류 사본들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돋보기를 쓰고 읽기 시작했다. 5년 전 혜진이가 너희 결혼할 집 계약금 1억 2천만 원을 마련해 준 건 자기가 김민준 씨랑 반평생을 살았던 모든 추억이 담긴 낡은 아파트를 팔아서 마련한 돈이다. 여기 매매 계약서와 은행이체 증명서가 있다. 이준호, 네가 한번 봐라. 그녀는 사본한부를 이준호 앞에 밀어놓았다. 이준호의 얼굴은 뜨거운 인두에 데인 듯 새빨개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감히 그 종이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3년 전 서연이가 빨간색 BMW M 시리즈를 갖고 싶어 했지. 출고가가 3억 6천만 원이었는데 너희 돈이 부족해서 혜진이가 김민준 씨가 남겨준 마지막 노후 자금 중에서 3천만 원을 보태주었다. 여기 인출 전표와 딜러사, 결제 증명서가 있다. 또 다른 서류 한 부가 최서연 앞에 밀어놓아졌다. 최서연의 얼굴도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은 주먹을 꽉 쥐었다. 지난 5년간 너희가 살았던 집의 매달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인터넷 요금, 케이블 TV 요금까지 합쳐 평균 한 달에 1만 원, 5년이면 총 900만 원이 넘는 돈이 모두 혜진이의 그 얼마 안 되는 연금에서 나갔다. 여기 모든 납부 기록이 있다. 너희가 매일 먹고 쓰는 것들, 어느 것 하나 혜진이가 신경 쓰지 않은 게 있더냐. 이준호, 네가 아침밥을 잘 못 먹는다고 해서 혜진이는 매일 새벽냐. 서연이, 네가 수입 과일을 좋아해서 혜진이는 매주 1시간씩 버스를 타고 교회의 코스트코에 가서 네가 좋아하는 체리를 사왔다. 거기가 체리가 제일 신선했기 때문이지. 이런 것들을 혜진이가 너희에게 단 한 푼이라도 요구한 적이 있더냐? 박금자 아주머니가 한마디 할 때마다 이준호와 최서연의 고개는 더욱 숙여졌다. 마치 천근만근의 짐이 그들의 목을 짓누르는 듯했다. 최근 일에 이르자 아주머니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두 개의 수술용 칼날처럼 최서연을 똑바로 응시했다. 지난달 네가 써마지 시술을 받고 싶다고 해서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지. 혜진이는 두말 없이 너를 데리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주었다. 하지만 그 돈이 자기가 8년이나 써서 늘 잡음이 들리고 남의 말을 잘 못 듣게 된 보청기를 좀 더 좋은 수입 보청기로 바꾸려고 모아둔 돈이었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었느냐? 최서연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에서도 핏기가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박금자 아주머니의 시선은 이준호에게 향했고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실망과 아픔이 가득했다. 이준호, 너는 내가 어릴 적부터 가온 아이다. 어릴 때 몸이 약해서 사흘이 멀다 하고 열이 나면 네 엄마는 한겨울 눈밭에서 너를 안고 발이 푹푹 빠지는 산길을 1시간 넘게 걸어 병원에 데려갔다. 이런 것들을 너는 다 잊었느냐? 작년 겨울 네 엄마가 심장이 불편하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너에게 전화해서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을 때 너는 뭐라고 말했지? 박금자 아주머니는 여기까지 말하고 잠시 말을 멈췄다. 목소리가 약간 메어 있었다. 그녀는 안경을 벗어 붉어진 눈시울을 비볐다. 그럼 네 엄마가 나중에 어떻게 병원에 갔는지 아느냐? 혼자 집에서 너무 아파서 거의 기절할 지경이 되자 마지막 힘을 다해 침대 옆 긴급 호출벨을 눌렀고 이웃의 도움으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갔다. 의사는 30분만 더 늦었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했다. 이런 것들을 너희는 다 잊었느냐? 박금자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는 붉게 달아오른 무거운 망치처럼 이준호의 심장을 매섭게 무정하게 내리쳤다. 그는 그날 자신이 애완동물 가게에서 한가롭게 커피를 마시며 그 푸들이 비싼 아로마, 스파를 즐기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집에서 홀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는 늘 어머니의 희생이 당연한 것이고 공기와 물처럼 무한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순간에 이르러서야 그는 자신이 피와 눈물로 얼룩진 채 하나하나 그의 앞에 놓이자 아주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준호는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는 흐느끼며 거실 테이블에 쓰러졌고 어깨는 심하게 들썩였다.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가서 사과할게요. 무릎 꿇고 빌게요. 뭐든지 할게요. 박금자 아주머니는 그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깊은 슬픔만이 가득했다. 늦었다, 이준호. 어떤 상처는 일단 생기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거야. 혜진이가 그랬다.
아들이 엄마가 맞는 모습을 보면서도 돌아서는 순간 자기는 이미 아들이 없다고. 그녀는 일어서서 그들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너희는 이제 가라. 혜진이는 너희를 다시는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영원히. 이준호와 최서연은 혼이 나간 듯 박금자 아주머니의 집을 나섰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꼭두각시 같았다. 박금자 아주머니의 말은 무정한 심판처럼 그들의 마지막 환상과 희망을 산산조각냈다. 그들은 텅 비어버린 집으로 돌아왔다. 집이라기보다는 차가운 콘크리트 껍데기에 가까웠다. 나의 손길과 생활의 흔적이 사라지자 이곳의 모든 것이 낯설고 싸늘하게 느껴졌다. 그들이 열쇠로 문을 열려던 순간 문에 투명 테이프로 단정하게 붙여진 A사 용지 한 장을 발견했다. 가장 위에는 굵은 고딕체로 몇 글자가 쓰여 있었는데 단호한 법적 위험이 느껴졌다. 변호사 통지서. 이준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쥐어짜이는 듯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변호사 통지서를 떼어냈다. 최서연도 공포에 질려 다가왔다. 통지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논리적이었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정밀한 법적 수술용 칼날처럼 그들의 미래를 산산조각내는 듯했다. 존경하는 이준호 씨, 최서연 씨께. 본인 김정환은 심혜진 씨의 전권 미임 변호사로서 귀하 두 분과 심혜진 씨 간에 번지 부동산이야, 본 부동산이야, 본 부동산, 소유권 및 사용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식으로 통지합니다. 1. 본 부동산은 심혜진 씨가 2015년에 개인 혼전 재산으로 전액 구매한 것입니다. 모든 구매 대금은 심혜진 씨 개인 계좌에서 지급되었으며 완전한 은행 거래, 내역 및 구매 계약서가 증거로 존재합니다. 1. 2019년 심혜진 씨는 모성애에 따라 본 부동산을 귀하 이준호 씨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이 행위는 법률상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며 무조건적인 증여가 아닙니다. 3. 두 분은 2019년 5월 10일 변호사 입회하에 부담부 증여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했습니다. 해당 계약서 제8조 제3항은 수증인 이준호 씨가 증여진 씨에게 법적 및 도덕적 부양 의무를 다하고 그녀의 노년 생활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존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증인 또는 그의 배우자가 증여자에게 욕설, 폭행, 학대, 유기 등 심각한 불효 행위를 저지를 경우 증여자는 일방적으로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본 부동산의 모든 소유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는 오시 공증처에서 공증번호 201고 계약 싹싹싹싹싹싹싹을 받았으며 이준호 씨가 영원히 어머니를 효도하고 존경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여기까지 읽자 이준호의 머릿속은 옹 하고 울리며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는 마침내 기억해냈다. 등기 이전을 하던 날 어머니가 정말 두꺼워 보이는 서류에 서명하게 했고 그를 데리고 아주 엄숙한 곳에 가서 카메라를 향해 몇 마디 말을 하게 했었다. 그는 그때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여 내용을 자세히 보지도 않았다. 어머니가 처음부터 이렇게 깊은 계책과 선변 지명을 가지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가 약하고 불쌍하다고 여겼던 어머니가 이렇게 심어댔다. 최서연은 더욱 날카롭게 소리쳤다.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위조된 거야. 그 할머니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아? 변호사 통지서의 다음 단락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꺾어버렸다. 2024년 5월 오전 6시 최서연 씨는 주방에서 심혜진 씨에게 연속적인 폭행 행위를 가했으며 이준호 씨는 현장에 있던 직계가족으로서 어떠한 효과적인 제지도 하지 않고 냉담하게 방관했습니다. 이는 정신적인 유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6. 위 사실은 실내 고화질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 및 음성 기록으로 증명되며 해당 증거는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는 두 분의 행위가
증여 계약의 약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근본적인 계약 위반을 구성함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7. 이준호 씨 및 최서연 씨의 행위를 감안하여 심혜진 씨는 현재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에 부동산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본 부동산의 소유권은 어제부로 심혜진 씨 명의로 재변경되었습니다. 8. 두 분은 본 통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 부동산에서 퇴거해 주시고 실내 인테리어 및 시설물을 원상태로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매미 이행 시 본 법무법인은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 집행을 신청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결과 및 비용은 두 분이 부담하게 됩니다. 특별 통지 위임인 심혜진 변호사 김정환 법무법인 2024년 5월 5일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 심지어 고화질의 음성까지 최서연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생각났다. 도난 방지를 위해 거실과 현관 구석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었다. 하지만 주방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가 가장 안전하고 마음껏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공간이 그녀의 가장 추악한 죄를 기록하고 있었다니. 이 변호사 통지서는 마치 최종적이고 항소 불가능한 판결문처럼 그들이 이 집에 대해 가졌던 모든 권리의 사용을 선고했다. 이 집은 결코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5년 동안 살면서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여겼고 심지어 몇 년 후 팔아 더 큰 빌라로 옮길 계획까지 세웠던 수억 원 상당의 이 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가 그들에게 빌려준 한바탕 꿈에 불과했다. 이제 꿈에서 깨어나자 남은 것은 차가운 현실뿐이었다. 안 돼. 나 안 나가. 여기는 내 집이야. 나 여기서 5년 살았다고. 최서연은 미친 듯이 변호사 통지서를 찢어발겼다. 그들의 운명을 담고 있던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뿌려졌다. 이준호 씨, 빨리 방법을 찾아봐. 당신 엄마한테 우리 잘못했다고. 변호사 통지서 취소해달라고. 돌아와 달라고 해. 내가 매일 밥 해주고 발도 씻어줄게. 이준호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두 다리는 천근만근의 쇠붙이를 매단 듯 무거웠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보았다. 처음으로 그와 어머니 사이에 놓인 것이 단순한 문이 아니라 법률과 차가운 조항으로 쌓아 올린 철옹성 같은 벽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의 모든 행동은 정밀하게 계산된 것이었다. 어머니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해온 합법적인 청산을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흘이라는 기한, 머리 위에 매달린 채 시간을 재고 있는 다모클레스의 칼. 이준호와 최서연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다. 돈도 없고 살 곳도 없었다. 심지어 다음 끼니를 어디서 해결해야 할지도 몰랐다. 이준호는 평소 어깨동무하며 허물없이 지내던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다. 하지만 술자리에서 가슴을 치며 의리 있는 척하던 형제들은 돈 얘기가 나오자마자 아내가 관리해서 안 된다거나 요즘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를 댔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아예 메시지를 읽지도 않고 못 본 척했다. 최서연도 자존심을 버리고 이른바 상류층 친구들에게 전화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며 시어머니에게 살살 빌면 해결될 일 아니냐고 충고하거나 동정 섞인 목소리로 냉소적인 말을 던졌다.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들이 애써 쌓아 올린 인맥은 돈과 소비 능력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으며 바람 한 번 불자산산이 부서져 버렸다는 것을. 갈 곳 없는 최서연은 다시 자신의 어머니 최미경에게 전화했다. 최미경은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의 집과 돈이 모두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자마 그날 오후 당장 그들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이번에는 난동을 부리지 않았다. 법 앞에서는 난동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새로운 해결책을 가지고 왔다. 서연아, 준호 씨, 당황하지 마라. 최미경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내가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요즘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 줄 아나? 바로 노후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다는 거야. 심혜진이 이렇게 하는 건 결국 너희를 쥐고 흔들어서 자기 말 듣게 하려는 수작일 뿐이야. 너희는 지금부터 그 할머니가 갈 만한 곳, 친척집, 옛 동료집 하나하나 찾아다녀. 옛 동료집 하나하나 찾아다녀. 울고불고 무릎 꿇고 빌어. 무릎 꿇고 빌어. 만약 못 찾으면요? 이준호는 이미 방법이 없었다. 못 찾아? 최미경이 눈을 부릅떴다. 못 찾으면 그 할머니 예전 직장에 가서 난동을 부려. 너희 아파트 단지에 현수막을 걸어. 늙은이가 제 자식과 며느리를 학대하고 쫓아냈다고 소문내.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일을 크게 만들면 그 할머니가 어디 가서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 이 악랄한 계획을 듣자 이준호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양심이 생리적인 불편함을 느끼게 했다. 안 돼요. 그렇게는 못해요. 우리 엄마예요. 네 엄마? 지금도 널 아들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최미경이 날카롭게 반박했다. 이준호, 내가 말하는데 지금은 효도 따질 때가 아니야. 서연이랑 계속 살고 싶으면 집을 되찾아야 해. 안 그러면 너희 둘은 길바닥에 나앉을 거야. 최서연도 옆에서 울면서 거들었다. 진호 씨, 엄마 말이 맞아요. 지금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당장 살 곳도 없는데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이준호는 며칠 동안 쌓여온 압박감, 굴욕감, 그리고 후회가 최미경이 이 파렴치한 말에 마침내 임계점에 닿았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이 이기적인 모녀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닥쳐요. 그가 포효하듯 소리쳤다. 당신이 어릴 때부터 서연이한테 시집가서 시댁돈 다 빼먹으라고 가르치지 않았으면 당신이 매일 서연이 귀에 우리 엄마 험담하고 엄마 대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으면 우리가 오늘 이 지경까지 왔겠어요? 그리고 너 최서연, 우리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갖고 싶은 거 엄마가 안 사준 게 뭐가 있어? 너 엄마 때릴 때 거의 유경 다 된 노인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이것은 이준호가 최서연 모녀를 이토록 격렬하게 비난한 첫 번째 순간이었다. 너, 최미경은 그의 포유의 순간 멍해졌다가 이내 더욱 기가 막혀 소리쳤다. 이 배은망덕한 새끼, 우리 집 밥 먹고 우리 집 돈 쓰더니 이제 와서 감히 물어뜯어? 서연아, 가자. 이런 쓸모없는 등신이란 평생 살 바엔 차라리 구걸하는 게 낫겠어. 최서연도 어머니에게 끌려가면서 모든 원망과 공포를 이준호에게 쏟아부었다. 다 당신 탓이야. 당신이 무능해서 그래. 당신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이준호, 나 정말 당신한테 질렸어. 우리 이혼을. 한때는 금실 좋은 부부로 소셜미디어에서 천생연분이라 불리던 그들은 공동의 경제적 기반을 잃자 마침내 모든 따뜻하고 위선적인 가면을 벗어던지고 가장 추악하고 이기적인 민낯을 드러냈다. 그들은 마치 우리의 갇힌 두 마리 아스처럼 미친 듯이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며 모든 잘못을 상대방에게 떠넘겼다. 싸움은 격화되었다. 최서연이 당신 엄마는 그냥 늙은 상년이야. 죽어버리는 게 나아. 괜히 여기저기 성가시게 굴지 말고 라고 말했을 때 이준호의 머릿속에서 이성이라 불리던 마지막 끈이 뚝 하고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달려가 최서연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마치 경로한 사자 같았다. 다시 한번 말해봐. 다시 말하면 내가 그냥 둘 줄 알아? 그녀가 말할 거야. 그 할머니는 그냥 이라고 말하려는 순간 작 크고 무정한 손찌검이 최서연의 한때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아름다운 뺨에 정확히 떨어졌다. 이준호가 그녀를 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온 세상이 순간 정지했다. 최서연은 뺨을 감싸쥐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이준호를 바라보았다. 최미경도 경악했다.
다음 순간 모녀의 울부짖음, 욕설, 그리고 이준호의 억눌린 포효가 뒤섞여 텅 비고 웅성거리는 집 안에서 지극히 추악하고 비극적인 소동극을 상연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지만 상상할 수 있었다. 피를 빨아먹고 유지되던 공동체는 피를 빨아먹을 숙주를 잃으면 필연적으로 광적인 내분과 자기 파멸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업보였다. 사흘 후 김 변호사는 2명의 보조 변호사, 2명의 법원 집행관, 그리고 전문 이사증센터 직원들과 함께 정시에 문 앞에 나타났다. 제복을 입고 엄숙한 표정을 한 법률 관계자들 앞에서 최서연과 최미경의 모든 난동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집행관들이 법원 공무를 방해할 경위였다. 집행관들이 법원 공무를 방해할 경우 사법구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하자 그들은 불만스럽게도 이웃들의 수군거림과 그들은 불만스럽게도 이준호는 마치 영혼 없는 꼭두각시처럼 말없이 자신의 옷까지 몇 벌과 개인 물품들을 배낭에 쑤셔 넣었다. 그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거의 죽은 듯한 무감각함이 서려 있었다. 그가 한때 자신의 집이었던 곳을 나와 아래층의 눈부신 햇살 아래 섰을 때 그는 현기증을 느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미래는 막연했다. 최서영과 그녀의 어머니는 욕설을 퍼부으며 택시를 타고 떠났다. 떠나는 순간까지 그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마치 그가 버려진 쓰레기라도 되는 양. 그는 홀로 배낭을 메고 차들이 붐비는 거리 위를 목적 없이 방황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후에 회사 인사부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최근 기아의 형편없는 업무 태도, 여러 건의 고객 불만, 그리고 팀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회사는 기아와의 근로 계약을 해서는 기아와의 근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진짜 이유는 아마도 최서연이 그들의 집안일을 과장하고 부풀려 회사연이 그들의 집안일을 과장하고 부풀려 회산하고 집을 잃고 일자리를 잃고 아내를 잃었다. 단 며칠 만에 그는 유복한 삶을 살고 가정이 화목하며 앞길이 창창한 사회 엘리트에서 모든 것을 잃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노숙자로 전락했다. 거대한 상실감과 끝없는 절망이 차가운 바닷물처럼 사방에서 그를 덮쳐 숨조차 쉴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어떻게 그 아파트 단지로 돌아왔는지조차 몰랐다. 그는 감히 위층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곳은 더 이상 그의 집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아래층 화단에 주저앉았다. 주인에게 버려진 개처럼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집집마다 불이 켜졌다. 창문 하나하나 뒤에서는 음식 냄새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오직 그만이 세상이 버려진 외로운 영혼처럼 홀로 남겨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집 창문을 바라보았다. 안은 찌릿같이 어두웠다. 거대하고 침묵하는 검은 구멍 같았다. 그는 그곳에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불을 밝혀줄 등불도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자신을 기다릴 사람도 없을 것임을 알았다. 그는 마침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얼굴을 거친 팔 사이에 깊이 파묻었다. 길을 잃은 지 오래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하는 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울음소리는 억눌린 흐느낌에서 걷잡을 수 없는 비명으로 변했다. 그는 지난 세월의 무지함과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울었다.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냉담함과 무관심을 울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감싸주었던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파괴해버린 것을 울었다. 그는 어릴 적 고열로 헛소리를 할 때 어머니가 눈밭에서 그를 업고 1시간 넘게 발이 푹푹 빠지는 길을 걸어 읍내 병원에 도착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어머니의 따뜻하고 마른 등에 엎드려 어머니의 가쁘고 쉰 숨소리를 들으며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느꼈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취직을 하지 못해 매일 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던 시절 어머니가 매일 다양한 요리를 해서 조심스럽게 방문 앞에 가져다 놓으며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단다. 엄마는 널 믿어. 라고 나지막이 격려해 주었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최서연과 연애할 때 최서연이 처음 집에 와서 낡은 집을 보고 얼굴에 숨김없는 혐오감을 드러냈을 때 어머니가 그녀가 돌아간 후 홀로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모든 적금을 털고 남편이 남겨준 노후 자금까지 마련했던 아파트를 팔아 그에게 2세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던 것을 기억했다. 그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세월의 먼지 속에 묻어두었던 그 장면들이 지금 영화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장면 하나하나에는 그를 위해 묵묵히 희생했던 어머니의 굽은 뒷모습이 있었다. 그는 그제야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과 함께 깨달았다. 자신이 잃은 것은 단순히 무료 가사 도우미나 무조건 돈을 내주는 ATM 기계가 아니었다. 그가 잃은 것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영원한 안식처였고 그의 인생 마지막 따뜻한 피난처였다. 하지만 이제 그 피난처는 그의 손으로 폐허가 되어버렸다. 내가 그 집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나는 이미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었다. 나는 복수의 쾌감에 젖지도 않았고 그들이 얼마나 비참해질지 상상하지도 않았다. 나에게는 이체 버튼을 누르고 그 무거운 현관문을 닫는 순간 과거의 모든 것이 이미 정리되고 마침표가 찍힌 것이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가치 없는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얽힘에 낭비될 수 없었다. 남은 반평생의 매 순간은 더없이 소중했다. 나는 한라산 기슭의 바닷가 근처의 조용한 마을의 독립적인 작은 마당이 있는 낡은 한옥을 빌렸다. 마당은 넓었고 약간 황량했지만 햇살이 좋았고 공기 중에는 식물과 흙의 맑은 향기가 감돌았다. 나는 그곳에 혜진의 작은 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혜진은 내 이름 심혜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내 이름이었다. 나는 직접 손대지 않고 내가 성공적으로 옮긴 군으로 동네 최고의 디자이너와 시공팀을 고용하여 마당 전체를 내가 꿈꾸던 모습으로 완전히 개조했다. 나는 다채롭게 꾸며진 화단을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장미와 보라색 수국을 심었다. 완전 투명한 유리 온실을 짓고 그 안에 온갖 형태의 다육식물들을 가득 채웠다. 마당 중앙에는 작은 인공 연못을 만들어 잉어들을 키웠다. 나는 또 하얀색 조각이 새겨진 철제 그네를 큰 개수나무 아래에 설치하고 옆에는 작은 티 테이블을 놓았다. 나는 더 이상 매일 가스레인지와 기름때에 찌들어 살던 주부 심혜진이 아니었다. 나는 내 이름 심혜진을 되찾았다. 나는 모든 칙칙하고 답답한 낡은 옷들을 버렸다. 더러워질까봐 일하기 편하려고 샀던 옷들은 모두 기부했다. 나는 편안하고 하늘거리는 면 소재의 긴 원피스들을 입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 등 지난 수십 년간의 칙칙함을 모두 보상이라도 하려는데 나는 유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일이었다. 최고의 그림 도구들을 사고 동네에서 소문난 화가를 선생님으로 모셨다. 나는 붓으로 한라산의 구름과 애월 바다의 빛나는 물결을 그렸다. 온라인 요가와 심리학 강좌를 신청했다. 매일 아침마당에 월결을 비출 때면 나는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굳어진 몸을 스트레칭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았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천하를 평화를 찾았다. 오래된 성읍 마을에서 한가롭게 낮잠 자는 고양이들, 길가의 돌틈에서 끈질기게 피어나는 들꽃들, 제주 할머니들의 얼굴에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 하나하나를 사진에 담았다. 나는 온라인에 블로그를 시작했다. 내 사진, 그림, 그리고 삶의 깨달음을 공유했다. 평범하면서도 진솔한 나의 글과 독특한 시각이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중년 여성들의 많은 관심을 끌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그들은 댓글창에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고 우리는 마치 조직을 찾은 것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작은 온라인 자매회를 만들었다. 닭금자 아주머니와 나는 매일 영상 통화를 했다. 그녀는 화면 속에서 내가 하얀 태극권 복을 입고 햇살 다득한 마당에서 태연하게 태극권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배경에는 푸른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붉게 피어난 꽃들이 있었다. 그녀는 늘 웃다가도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다. 혜진아, 너 드디어 너 자신을 위해 사는구나. 정말 잘 됐다. 그녀가 말했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환하고 찬란한 미소를 지었다. 네, 금자 언니. 남은 반평생이 얼마나 귀한데 단 1초도 낭비할 수 없죠.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니에요. 저는 그저 심해진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뜨겁게 마음껏 아낌없이 사랑하는 한 여자일 뿐이에요. 이준호는 경찰 시스템에서 일하는 먼 친척을 통해 어렴풋한 단서들을 얻어내가 제주도에 있다는 것을 겨우 알아냈다. 한때는 기세등등하고 화려했던 그 젊은이는 2달 넘게 사회의 혹독한 현실과 사람들의 냉대를 겪고 난 후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물류 창고에서 야간 분류 작업을 하는 육체 노동을 구했다. 매일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기계적인 동작을 반복하며 개처럼 일해야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었다. 그는 도시 변두리의 햇빛조차 들지 않는 족방에 새에 들어 살았다. 매일 그의 식사는 가장 저렴한 컵라면과 할인하는 패스트푸드 도시락이었다. 그는 마침내 삶의 쓴맛을 보았다. 어머니가 30년간 그에게서 막아주었던 진짜 백이 쓴맛을. 그는 2달 동안 모은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가장 저렴한 심야 항공권을 사고 2번의 장거리 버스를 갈아타며 험난한 여정 끝에 제주도에 도착했다. 그는 내 정확한 주소를 몰랐고 그저 길 잃은 벌레처럼 낡은 배낭을 메고 출력된 흐릿한 지도를 들고 제주 옛 마을 근처의 마을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다. 마침내 사흘째 오후 그는 지칠 대로 지쳐 거의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혜진의 작은 정원이라는 나무 간판이 걸린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들려오는 맑고 경쾌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 웃음소리는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어서 그가 어머니 얼굴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비스듬히 열린 대문 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단 한 번의 시선에 그는 얼어붙었다. 마당에는 꽃들이 만발했고 생기가 넘쳤다. 그의 어머니는 연보라색 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단백의 머리카락은 뒤로 우아하게 묶여 있었고 간단한 목면 비녀가 꽂혀 있었다. 그녀는 등나무 의자에 앉아 비슷한 또래의 기품 있고 우아한 친구들과 함께 애프터눈 티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과 지혜가 빚어낸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빛이 감돌았고 마치 10년. 그 순간 이준호는 그토록 활기차고 생기 넘치며 마치 은둔한 화가 같은 여인이 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초췌하게 주방을 오가던 자신의 어머니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마치 잘못을 저질러 세상에 버림받은 아이처럼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지만 단 한 줌의 용기도 없었다. 마당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그를 발견했다. 혜진 씨, 문 앞에 저 총각이 한참 서 있는데 혹시 혜진 씨 찾는 사람인가 봐요. 나는 고개를 돌려 문 앞에 서 있는 이준호를 보았다. 그는 빗바래고 목이 늘어진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피부는 검고 말라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비굴한 고골과 깊은 수치심이 가득했다. 내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놀라움도 분노도 심지어 증오심조차 없었다. 마치 길을 잘못 들어선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낯선 사람을 보는 듯했다. 나는 일어서서 천천히 문 앞으로 걸어갔다. 두 세계를 상징하는 문턱을 사이에 두고 그를 평온하게 바라보며 물었다. 무슨 일인가요? 이 세 마디는 가볍고 아무런 감정이 없었지만 세계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산처럼
이준호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용기와 심리적 방어선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는 쿵 소리와 함께 딱딱한 돌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그가 입을 열자마자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고 목소리는 쉬어버려 알아들을 수 없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못된 놈이에요. 저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에요. 제가 엄마한테 못할 짓을 했어요. 절 때려주세요. 욕해주세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는 말하면서 거친 손으로 자신의 뺨을 짝 소리가 나도록 세게 때렸다. 최서연이 그날 나를 때렸을 때보다 훨씬 더 세게 때렸다. 마당에 있던 친구들은 모두 놀라서 일어섰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나는 바닥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자신을 벌하는 아들을 바라보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한때 밤늦도록 그가 뉘우치는 장면을 수없이 상상했었다. 그때는 마음이 아프고 안쓰럽고 심지어 마음이 약해져 그를 용서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 장면이 실제로 내 눈앞에서 펼쳐졌을 때 나는 깨달았다. 내 마음은 이미 그 10번의 뺨 때림과 그 차가운 됐어. 이제 그만해라는 말에서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것을. 죽은 마음은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이준호의 애원과 거의 자해에 가까운 참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괜찮다고 용서한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양. 한편의 독백극을 지켜보는 방관자처럼 그가 울음을 그치고 때리는 것을 멈춰 손이 새빨개진 후에야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준호, 일어나렴. 네가 이렇게 해봤자 내 손님들만 방해하고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내 목소리는 차분했고 가을 호수처럼 차가웠다. 그는 멍하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눈빛에는 절망적인 간절함이 가득했다. 엄마? 나는 네 엄마가 아니야. 나는 평온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한마디가 또렷했다. 네가 최서연이 나를 때리는 것을 눈뜨고 보면서도 돌아서는 것을 선택한 그 순간 우리 모자 간의 인연은 네 손으로 이미 끊어진 거야. 아니에요. 엄마. 제가 후회했어요. 정말 후회했어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서야 엄마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았어요. 그는 앞뒤 없이 변명했다. 후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싸고 쓸모없는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눈빛에는 연민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담담함만이 있었다. 후회는 시간을 되돌려 네가 그 아침에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할 수도 없고 이미 내 마음에 새겨진 상처를 지울 수도 없어. 내 얼굴의 상처는 이미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영원히 남아있을 거야. 네가 지금 나를 찾아온 건 네가 정말 잘못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네가 갈 곳이 없기 때문이야. 이준호.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마. 나는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은행 카드를 꺼내 다시 나왔다. 그리고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 카드에는 500만 원이 있어. 비밀번호는 네 생일이야. 이건 네 생모로서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서 주는 마지막 돈이야. 이준호는 그 카드를 마치 뜨거운 감자라도 되는 양 쳐다보며 뒷걸음질치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에요. 전 엄마 돈 필요 없어요. 단 한 푼도 필요 없어요. 전 그냥 엄마가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냥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건 네가 나에게 돌아와 용서를 구할 자본이 아니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마치 최종 판결을 선고하는 듯했다. 이건 인연 끊는 비용이야. 우리 사이에 남은 마지막 목적, 도덕적 얽힘을 끊어내는 돈이라고. 그러니 잘 들어. 이건 용서가 아니라 단절이야. 그 돈으로 제대로 된 거처를 구하렴. 햇빛 한 주 만드는 쪽방 말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배우거나 작은 사업을 시작하렴.
이제부터는 스스로 일어서서 진짜 남자처럼 살아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할 생각하지 마. 특히 나에게는 더더욱. 앞으로 네 인생이 좋든 나쁘든 순탄하든 특히 나에게는 더더욱. 내 남은 반평생은 소중하고 바쁘니까 너에게 낭비할 시간이 없어. 나는 말을 마친 후 그 은행 카드를 마당 대문 앞에 풍파에 다른 작은 돌사자 위에 조용히 놓았다. 그리고 돌아서서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엄마? 이준호는 내 뒤에서 애끓는 절규를 내뱉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그들에게 미안한 듯 미소 지었다. 죄송해요. 조금 집안일이 있었네요. 다들 웃으셨죠. 차 계속 마시죠. 그리고는 조용히 그 무거운 조각된 나무 문을 닫았다. 찰컥하고 묵직한 빗잔이 걸리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리며 이준호와 그의 눈물 그리고 나의 모든 과거를 나의 세계 밖으로 완전히 영원히 격리시켰다.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이 잔인하다는 것을. 하지만 친정이라는 바다에서 익사할 뻔했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필사적으로 헤엄쳐 육지로 올라와 자신의 물속을 구하는 것이지. 자신의 물속으로 주저없이 밀어넣었던 사람을 다시 구하람을 몇 달 후 내 삶은 이미 평온을 되찾았고 심지어 예상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충실해졌다. 가끔자 아주머니는 가끔 카카오톡으로 이준호에 대한 단편적인 소식들을 전해주었다. 그녀는 이준호와 최서연이 내가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정식으로 이혼했다고 말했다. 최서연은 그들 사이에 남은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나누어 가졌고 곧 어머니의 소개로 자신보다 20살 이상 많은 이혼남 사업가와 재혼했다고 한다.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아이들은 다루기 힘들었으며 남편은 그저 그녀를 장지않았고 그리고 이준호는 정말 내가 준 500만 원으로 전문 요리사 훈련 학원에 등록했다고 한다. 아마도 내게서 물려받은 요리에 대한 재능과 열정이 있었던 것일까. 그는 빠르게 배우고 매우 성실하게 노력했다. 졸업 후 그는 크지 않지만 평판 좋은 한정식 식당에서 가장 낮은 주방 보조부터 시작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살이 많이 빠지고 말수는 적어졌지만 일은 매우 열심히 했고 그의 손에는 상처와 굳은 살이 가득했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주방장에게 발득했다고 한다. 나는 박금자 아주머니가 보내주는 소식을 볼 때마다 그저 두 글자 알겠습니다 라고만 답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내 삶을 살았다. 그의 인생은 내가 더 이상 펼쳐보지 않을 책이 되었다. 나의 혜진의 작은 정원은 내 블로그 덕분에 제주도에서 작지만 꽤 유명한 명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림 같은 정원을 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의 이야기와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듣기 위해 찾아왔다. 나중에 지역 여성인권센터와 몇몇 심리학 분야 친구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나는 나의 경험과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온라인에 혜진의 편지함이라는 라이브 방송 계정을 개설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1시간 동안 방송을 진행했다. 물건을 팔거나 후원을 받지 않는 순전히 공익적인 목적의 방송이었다. 가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과거의 나처럼 고통받는 중년 여성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심리, 상담과 기본적인 법률 상식을 제공했다. 내 계정이 이렇게 인기를 얻을 줄은 몰랐다. 반년 만에 수십만 명의 충성스러운 팔로워들이 생겼다. 그들은 나를 인플루언서나 스트리머라고 부르지 않고 친근하게 혜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나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세상을 꿰뚫어보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실버 여왕이 되었다. 지역 여성인권센터는 심지어 나를 공식적으로 황금빛 자원봉사자 전문가팀에 초빙하여 중년 여성들의 권익, 보호와 심리 건강 업무를 전담하게 했다. 나는 흔쾌히 수락했다. 나는 나의 경험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그 과정에서 나 자신에 대한 궁극적인 치유도 완성했다.
나는 또 지역 실버 패션 모델팀에 가입했다. 맞춤 제작된 우아한 개량 한복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나와 같은 삶을 사랑하는 언니들과 함께 런웨이를 걸었다. 스포트라이트가 켜지는 그 순간 내 인생이 이제 막 화려한 서막을 올린 것 같았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엔 유난히 맑은 오후였다. 나는 애월 바닷가에 서 있었다. 하늘거리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내 실크 스카프와 귀 밑의 은발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 혜진의 편지함에서 만나 전국 각지에서 제주도로 나를 찾아온 자매들이 카메라를 들고 아름답고 자유로운 순간을 찍어주고 있었다. 멀리 수평선은 하늘과 바다가 하나 되고 한라산은 띠처럼 펼쳐져 있었다. 갈매기 몇 마리가 황금빛 물결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녔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담담하고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한때 주방에서 말없이 눈물 흘리고 깊은 밤 홀로 절망하던 심희진은 이미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살아남은 것은 심희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깨닫고 이 넓은 세상을 온전히 포용하는 법을 깨달은 새로운 심혜진이었다. 바람이 바다에서 불어왔다. 자유와 희망의 향기를 실어 나르며 나의 미래는 이제 활짝 열린 길이었다.